8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 과정에서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대표는 다만 800억 원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대표의 답변 등과 관련해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약간 양아치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 내륙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2.7도, 습도는 65%입니다.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모 회사인 큐텐그룹 설립자인 구영배 대표가 지분 매각 등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입점업체들의 미정산 대금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미정산 대금만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TMF발 유통업계 파산 도미노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티몬 위메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내용 가운데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혜택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있습니다. 건가요? 네. 네. 자,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출석을 했다면서요? 네, 출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구영배 대표가 이번 티몬 위메프를 보유한 큐텐의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큐텐 지분이 38%더라고요. 네. 38%를 포함해서 가진 모든 것 사재를 출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서 현재 그 최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 800억 원이 이제 동원될 수 있는데 이게 이번 피해 보상에 다 투입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좀 모호한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네. 나온 이야기이고요.
이게 지금 미정산 금액이 5월분만 1,700억 정도가 되고 이제 6월과 7월분 판매 정산 시기가 순차적으로 다가오면 네. 피해금이 커질 것이 지금 자명한 상황인데 자금 여력이 일단 8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피해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정산 자금을 뭐 다른 곳으로 그 전용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들에게 받은 판매 대금을 갖고 업체들에게 이걸 정산해주지 않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 네. 혹시 이걸 다른 인수합병에 사용하진 않았는지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를 인수할 때 이 필요한 자금을 쓰진 않았는지 의혹이 있었는데 네. 일단 쓴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티몬 UMF에서 빌렸다가 그런데 한 달 내에 상환했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 미정산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구 대표 해명으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자금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네. 이번 사태와 연관성은 본인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네. 사실 추후 당국의 현장 조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 어제 오전에 언론에 이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8시간 만인 오후에 네.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단 말이죠. 아까 잠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기업 회생 신청이 되면 채권과 채무가 다 동결이 되면서 네, 네. 피해 업체로서는 보상을 받는데 일단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면서요. 채무가 조정될 경우에는 이게 온전한 보상을 다 받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네. 왜 구 대표가 8시간 전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혀서 보상 의지를 밝혔냐. 결국 국회 출석을 앞두고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은 건데 임대차 입법과 관련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치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서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입법이라는 거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이 하나가 있죠. 네. 이거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기간을 2년간 체결을 하고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임대차 입법은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이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임대차 입법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게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계약 만료 시기를 맞아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일 거고 네. 임대차 입법이 시행됐던 시기가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이 꼭 4년 됐으니까. 됐네요. 그렇죠. 지금 4년 네. 시기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지금 부동산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데 여기에 임대차 입법 폐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책은 나오지만 이게 입법이잖아요. 네. 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니까 폐지도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결국 야당 즉 민주당과 협상해야 될 부분이 설사 되겠습니다.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의지대로 네. 하더라도 당장 올해부터는 안 되겠네요. 그 입법 예고 같은 거 있고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법 과정에서 시장에 조율 과정을 거치다 네, 보면 혼란이 실제 있을 시행 시기는 테니까. 좀 더 네. 뒤로 본다면 네. 지금 이제 4년 후 도래하는 시기들,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는 계약분들은 네. 앞서 말했던 우려들 한꺼번에 상승 임대료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자, 최근 그 주택 가격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좀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 투기 억제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나 봐요. 네,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랬습니다.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지시였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이제 결국 나중에 손 쓸 수 없이 주택 가격 오름세가 번지기 전에
투기 수요를 확실하게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달 지금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데 이 대책의 핵심이 결국 주택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김포 한강 2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라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4만 6천 가구로 조성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3기 신도시 지구보다 큰 규모이거든요. 언제 분양해서 언제 입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요? 2030년 최초 분양을 목표로 2030년이요? 6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요? 네, 이제 지구 조성을 하겠다는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년 후에 첫 분양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인 거고 아마 다음 달 주택 공급 계획이 어떤 게 나올까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이런 김포 한강 2지구 같은 매머드급의 신규 조성 지구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기존 3기 신도시 여기에 대한 분양 활성화 대책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청약홈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청약홈 들어가 봤는데요. 어제보다는 상황이 낫기는 한데 네. 여전히 접속이 좀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상황이 어떤지 있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몇십만 문제라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지긴 네. 한데 어제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오늘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오늘 5시 30분까지. 오늘은 더 미뤄지진 않겠죠. 네, 더 미뤄지진 않는다는 게 네. 한국부동산원의 입장입니다. 네. 자, 경제활동하는 고령층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올해 5월 기준입니다. 5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령층 인구 1,598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돼서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건데 1년 전보다 50만 2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도 일단 역대 최대치고요. 이 가운데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고령층을 집계를 해봤더니 968만 3천 명. 이거는 1년 전보다 36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가했냐. 참가 비중은 60.6%. 이 비중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고령층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네,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고령층 약 10명 중에 7명은 장래에도 이제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근로희망 연령, 평균 연령을 따져봤더니 73.3세에 달했습니다. 73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 네. 네. 이것도 이제 1년 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0.3세가 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70대가 돼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기대하는 월 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 그럼 일을 하고 싶어하냐 그 사유를 따져봤더니 일단은 생활비? 생활비 보탬 네. 55%로 절반 이상 가장 많았고요. 또 일하는 즐거움 35.8%, 무료에서 네. 4.2%, 사회가 필요로 하니까 2.7%,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2.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 1위가 생활비의 보태기 위함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근로 희망의 이유도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 통계에서도 드러났는데 가파른 지금 고령화와 함께 노인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네. 전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6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거의 육박한 상황에 갔고 네. 이 가운데 노인들의 1인 가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고요. 아마도 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65세 이상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자녀의 부양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나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본다면 또 네. 이분들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수급 연령으로 가기에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공백도 발생한다고 보면 노인들이 근로를 계속해야 하셔야 되는 게 꼭 이게 원해서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결국 티몬 위메프가 어제 법원에 그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앞서서도 들으셨지만은요. 그 미정상 규모가 뭐 최대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지금 입점업체 판매사들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티몬 위메프, 이 티메프 사태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 건지 해결 방법은 없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 지난주 불거진 티몬 위메프 사태 합쳐서 지금 티메프 사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기업 회생 신청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뭐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판매자들 보통 셀러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많은 피해가 야기되었고 사실 뭐 티몬과 위메프 본사의 그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환불을 요청하는 등 뭐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티몬과 위메프가 이런 뭐 환불 절차 등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지금 어렵게 전개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기업회생이 개시가 되게 되면 법원이 받아들여져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네. 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가 가압류라든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상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만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그 판매자들의 피해 구제가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금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큰 규모의 사태가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 법원에서도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히 아마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그 ARS라고 해서요. 네네. 이게 그 오토노머스 리스트럭처링 서포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자율구조조정.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우선 이제 법원이 이제 그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이 당사가 네.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자율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율 구조조정에 의해서 네. 이게 원만히 합의가 된다고 하면 회생 절차 개시는 미뤄지는 거예요. 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뭐 조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네.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판매자들,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판매자들도 상당히 좀 뭐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율 구조조정 ARS 프로그램으로 안 가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면요, 네. 교수님. 그러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자금 예. 지원이 굉장히 난망하다 이러던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뭐 최소 1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법원이 이제 그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참고를 하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이제 그 전자상거래 업을 해왔던 티몬이나 위메프의 어떤 신뢰도가 거의 지금 거의 실추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뭐 소규모의 그런 판매자들까지 이렇게 네. 많은 피해가 야기가 된 상황에서 네. 과연 이게 그런 그 떨어진 신뢰를 극복하고 네. 회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팀원 그 위메프의 모 회사잖아요. Q10. 네. 네. 그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을 내서 뭐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제 회생 절차 밟았다니까 네. 이제 못 믿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사태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모회사 Q10에서도 요거를 좀 조기에 수습하려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아마 모색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네, 네. 이미 월 거래액이 티몬과 위메프가 한 1조가 넘는 규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추산하기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게 발생할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Q10의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이제 네. 그런 약속을 해서 혹시라도 좀 사재 출연을 통해서 예. 자금 마련이 될까, 유동성 확보가 될까를 기대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기업회생을 신청한 걸로 봐서 아마 장기적인 그런 지금 그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보고요. 오늘 국회 출석해가지고 한 800억 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최대한의 노력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 이상의 수천억 원의 예. 아마 피해 규모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뭐 티모는 뭐 Q10이 뭐 100%를 가지고 있고 위메프도 네. 뭐 70%가 넘고 하기 네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모기업의 이 최대 주주의 네. 어떤 뭐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은 좀 맞다고 보고요. 기업회생 신청한 것도 이제 지금 어떤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 최대 주주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미 사태는 벌어졌어요. 근데 피해가 얼마인지 아직 정확한 그 액수 나오진 않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결국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그 본사까지 찾아가 상의를 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좀 환불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네. 액수가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26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소비자 피해액 174억, 그다음에 네. 뭐 판매자까지 하면 622억 원, 소비자 피해 금액이 한 626억 정도 네네.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월 거래액이 두 회사가 뭐 1조 원이 넘고 네. 하다 보니까 잠재적인 그런 피해액은 이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자들의 미정상금까지 하면 뭐 네. 상당한 그런 규모가 되겠죠. 어제 정부에서 밝힌 거로는 그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상 금액이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앞으로 정상기일이 다가오는 그렇죠. 것까지 합하면 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6월, 8월까지는 그 미정상 금액이 아직 집계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그렇죠. 합하면 최악의 경우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까지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지금 예, 나와서 예.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검찰에서도 뭔가 그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 뭔가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 금융당국이 일단 카드사나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그걸 PG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인가요? 그렇죠. 네. 예. 좀 말이 어려워서 네. 이 PG사가 먼저 소비자들에게 이제 환불을 해주도록 이제 권고를 하면서 이러다가 이제 PG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PG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네,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그 카드 회사의 이제 가맹점들이 네. 이제 모든 뭐 국내 카드사와 직접 거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이제 그런 뭐 카드가 다 적용이 되려면 사실 이렇게 그 전자지급 그 결제 대행사라고 하는 PG사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PG사들은 이제 개별 그 셀러들에게 네. 이제 그
결제 자금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피지사들은 이런 그 결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의 어려움이랄지 아니면 뭔가 이 대금 정산의 문제점들을 아마 좀 사전에 뭐 인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판매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이 결제 자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응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해주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그 카드사와 또 어떤 피지사의 이런 그 이 의무사항을 지금 위반하던 거다 해서 이거 취소를 지금 정상적으로 받아주도록 하고 있죠. 좀 헷갈리는 게 신용카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좀 헷갈리는 게 신용카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제 대금을 한 달 뒤에나 그 카드사에 납부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고 과정에서 이제 카드사는 지금 말씀하신 피지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결제 대금을 먼저 정산해 주고 그다음 피지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을 일단 해주는데 이게 한 2, 3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맹점이 이제 입점 판매자 아까 말씀하신 셀러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한 2개월이 걸리니까 그 이상이 소요되죠. 그 이상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하고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맞는 지금 얘기인가요? 이 이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좀 어려워서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처음에는 이제 소셜 커머스 형태로 이제 그 업무를 영위하다가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오픈마켓을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통신 판매 중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개 쪽으로 이제 그 어떤 사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법적인 뭐 의무나 책임에 있어서 그 통신 판매업보다는 이제 중개가 좀 더 완화된 그런 규제를 좀 적용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그 머천다이저 뭐 상품 기획을 하는 그 MD가 어떤 기획을 해서 그 대규모로 이제 그런 그 고객들을 모집하는 그런 소셜 커머스 방식보다는 좀 더 판매자와 그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취하는 쪽으로 더 이제 그 영업을 많이 변경을 하게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마켓으로 이렇게 전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그 과거의 그 소셜 커머스 방식 때의 그 수수료보다 이 판매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커머스 환경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그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그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예를 들면 뭐 중국에 기반을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좀 낮추는 거를 좀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오픈마켓 형태로 점점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런데 이 중개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소비자와 판매자를 그냥 연결해 주는 건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 정산이 사실은 그 중개하는 이 뭐 팀원이나 위메프가 직접 개입해서 그 자금을 그 정산을 대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중개 역할만 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제3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치되었다가 어떤 그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죠. 그렇게 이행이 됐더라면 사실 이런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개라는 그런 방식을 택하면서도 이 대금 정산이라든지 어떤 결제에 있어서 이 그 팀원과 IMF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그 역할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생긴 어떤 그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정부는 위메프와 팀원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해서 이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꽤 일단은 크더라고요. 5천 이게 얼마요? 5,600억 원.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 그런데 지금 이제 팀원과 위메프의 모 기업인 Q10이라는 회사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은 또 정부의 사전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됐었던 거냐 또 이런 지적도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은 먼저 그 정부의 어떤 그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당히 이제 필요하고 뭐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해서 이 소규모 판매를 하는 그 어떤 그 소규모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동안에 그 오랫동안의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내왔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미정상금이 아무리 좀 규모가 작을지라도 그 자체로도 도산할 수도 큰 있잖아요. 타격을 네.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게 네. 빨리 이제 그런 어떤 숨통을 좀 더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별도로 이런 그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지만 그것 어떤 법적인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피해 구제 조치를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하던데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자본 잠식 상태에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자산이라든지 부채를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회생이 된다라고 하면요. 네.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회생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 네. 아마 이 기업의 추가적인 어떤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 자금 마련이 네. 가능하게 될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제 피해도 수습을 하고 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법조계에서는 아직 미지수인 소송 거죠. 없이는 많이 받아야 10%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서 더 불안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법적인 구제 절차는 시간도 길고 네.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서 이제 그 외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최대 주주의 그런 어떤 책임을 물어서 네. 만약에 여기에 뭐 사기라든지 어떤 횡령 배임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또 개입이 돼 있다면 아마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형사적인 또 민사적인 그런 뭐 피해 구제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형사적인 건 가능해도 생각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네. 돌려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연결돼 있는 그 회사들의 어떤 이 자금 상황이라든지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 그 큐텐의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리고 또 물류자 회사인 뭐 큐 익스프레스가 예. 있었고 사실 이게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계열사 전체로 보면 지금 상당한 그런 그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전체 이 어떤 뭐 그룹의 네. 뭐 자산들을 다 한번 하면. 조사를 해서 네. 그래도 뭐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피해 구제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나도 피해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우선은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 네. 이제 뭐 그 당사에 이제 그 어떤 뭐 그 피해를 이제 호소를 해서 뭐 환불 신청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요구를 했을 텐데 이게 아마 지금 다 이제 뭐 중단된 상태로 있을 것이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소비자들로서는 이제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뭐 착수하겠다 그런 것도 있으니 네. 한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문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좀 그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됩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이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채권이 있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정부의 그런 그 자금 지원을 형태로 우선 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금난을 좀 극복해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좀 그 어떤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TMF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C커머스의 공격이 네. 아주 거세지면서 지금 온라인 유통 플랫폼 중에서 1, 2인 쿠팡, 네이버 외에는 뭐 살아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래도 지금 뭐 그 쿠팡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류센터나 전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는데 많은 자본을 투자했고 또 그 덕분에 이제 어떤 빠른 배송 서비스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죠. 국내에서는 사실 1위 그런 이제 업체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중소 그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런 그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더 확대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운데 이렇게 이번에 그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로 인해서 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좀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까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안전성을 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 국내에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 거래가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혹시 뭐 제도의 미비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번 개선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일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8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제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혜택이 확대된다. 이 내용이 담겼잖아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ISA 많이 이제 들어보시고 또 실제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볼까요? IS 계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요? 네.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는요, 2016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상품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통상 기능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 ISA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ISA 유형이 다르고 네.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네.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가입자의 총 급여가 5천만 원이 넘거나 혹은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일반형 ISA에 가입할 수 있고요. IS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고요. 네. 농어민인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 농어민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서민형과 농어민형 모두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배군요. 네. 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크네요. 네, 네. 분리과세 혜택까지 있으면요. 자,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금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좀 나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는데요. 일임형. 예, 네. 일임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입자가 금융회사에게 운용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여러 상품을 골라서 이제 운용을 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네. 신탁형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골라서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상품에는 이제 뭐 예금, 펀드, ETF 그리고 ELS 같은 파생 결합 상품도 있습니다. 원래 ISA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렇게 일임형, 신탁형 두 가지만 있었는데요. 네. 2021년에 투자 중개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 이 중개형 ISA는 주식과 채권도 담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 개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 중개형 ISA 이용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ISA 총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데요. 아, 그래요? 네, 2021년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난 후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ISA 가입하신 분들 숫자가 430만 명이 넘습니다. 아, 네. 예,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ISA 인기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주식과 채권을 직접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접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ISA 세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이제 연초부터 들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 세법 개정안에 그게 담길까요? 네, 그 연초 1월에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가 있었죠. 자본 시작 도약을 통해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금융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바로 ISA 지원 강화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거 이외에 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뭐 불법 공매도 근절 같은 것도 그때 들어 있었는데, 네, 어쨌든 함께 그때 제안됐던 내용들이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제 담긴 겁니다. 네. 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ISA 세제 혜택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아까 현재 그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늘려줄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기존에 비해서 2.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상당히 크죠. 그리고 IS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냐, 납입 한도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4천만 원씩 총 2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확대되네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가입자 범위도 좀 확대된다면서요? 네, 원래 ISA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가입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에서 19세 미만 국내 거주자입니다. 단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한 해 이자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넘는 경우 이제 초과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ISA 가입 직전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 이런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IS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거죠. 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IS에는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라는 상품이 별도로 이제 신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은 없는 대신에 이제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미 중개형 ISA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에 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또 국내 투자형 ISA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 금융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 같죠. 네, 가까운 일본 사례를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에도 IS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IS에는 이제 니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ISA 앞에 N이 붙었는데 이 N은 이제 니폰입니다. 일본이란 뜻이군요. 네, 그 최초로 IS를 도입했던 나라는 이제 영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도 뒤이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국민들이 저축은 진짜 많이 하는데 투자는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2,000조 엔 이상의 가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60% 이상이 현금성 예금에 둘 정도로 이제 너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이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IS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네. 크게 반향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시다 정부가 국민 자산을 2배로 늘려주겠다는 자산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하면서 배로 증진한다. 예. 배증 계획. 네, 그러면서 ISA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니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총 납입 한도, 즉 비과세 보유 한도액을 800만 엔에서 1,8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6,300만 원 정도로 늘렸고요. 네. 비과세 적용 기간도 최대 20년이었던 거를 무기한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 니사 가입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납입 한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본인들은 그럼 이 니사를 통한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본 증권협회에 따르면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신니사를 통한 투자금 규모가 6조 6,151억 엔으로 전년 동기 규모에 비하면은 거의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면 네. 작년 1월에서 5월이요? 네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얼마였는데요?
네, 그때는 1조 5,813억 원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가 6조 6,151억 엔이었다고요? 네, 4배가 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억해 보시면 일본 증시가 그 버블 경제 이후로 사상 최고치 가기도 했었었죠. 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동시에 작용하긴 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뭐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니사 도입을 통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제 눈뜨기 시작한 것도 적지 않게 기여를 했을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평생 비과세 적용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평생 비과세 적용이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ISA랑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번 세법 개정에 나온 이제 우리나라 ISA 납입 한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제 바꿔준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1억 6천만 원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적지는 않은데요.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비과세 적용 기간이 일본은 이제 무기한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즉 이제 평생 가져가는 내 절세 통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지금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네, 이게 의무 기간은 3년인데요. 만기는 3년 이상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아까 200만 원, 400만 원 이제 비과세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비과세 한도를 3년 동안에 투자를 통해서 뭐 이자 배당 소득을 200만 원을 채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이 한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계좌를 해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해요. 네. 그래서 뭐 3년마다 풍차 돌리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한데요. 상당히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계좌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는 게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가 보완되는 좀 과정을 거치면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평생 비과세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ISA는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ISA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그러니까 연금 계좌니까 IRP랑 연금저축이겠죠. 그쪽으로 이전할 경우에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ISA 만기 자금 이전 금액을 10%만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요. ISA 만기 자금이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만큼 추가적인 세액공제 한도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기존의 연금계좌에서 받는 세액공제도 그대로 받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IS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금액은 그것과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올해 연금계좌 중에서 내가 IRP에만 총 7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ISA 만기 자금을 2천만 원을 IRP로 또 옮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제 900만 원 한도이잖아요.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은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이 생겨서 900만 원과 200만 원을 합치면은 1,100만 원의 총 세액공제의 한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700만 원을 이제 넣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IRP에서요. 그러면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보다는 이제 200만 원이 모자른 상황이죠. 근데 ISA 만기자금 2천만 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200만 원을 따로 채우지 않더라도 1,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길 때 ISA에서 투자하던 상품들을 다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기 자금을 이제 연금 계좌로 옮기시려면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금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요. 근데 정말로 나는 이거 매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이제 일반 계좌로 옮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부분은 가입하신 금융회사의 그 절차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SA 만기 해지 아니고 만기 연장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보유 상품을 계속 좀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영업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금융회사에서 저 이제 만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알림이 올 거예요. 근데 이런 알림을 이제 귀찮아서 이제 잘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 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올 거다라는 것 좀 인지하시고 네. 좀 일정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중개형 ISA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올해 좀 있겠네요. 꽤 많겠네요. 예, 말씀드렸듯이 의무 기간 3년과 좀 만기는 이제 별개이긴 합니다만 또 3년으로 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가입 기간도 끝나고 만기도 네. 이제 끝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만기가 길더라도 의무 가입만 지나게 되면은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 해지를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ARS나 지점 방문 이런 방식으로 금융세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로는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곳의 방법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기 되고 바로 연금 계좌를 옮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혜택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네. 싶어서. 네, 만기 네. 또는 해지 다음 영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해지 후에 다른 계좌에 돈을 뒀다가 다시 오게 되더라도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60일 이내요. 네, 네. 그밖에 좀 체크해둬야 될 점 있으면 짚어주세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입 ISA 유형이 다르고 혜택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제 처음 ISA 가입할 때는 이제 서민형 ISA 가입했었는데 네.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새로 가입할 때는 급여가 올라서 내가 일반형 ISA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민형이 비과세 한도나 납입 한도가 일반형보다 더 2배. 크죠. 예. 네. 그렇다면 처음 가입하실 때 네. 특히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좀 더 오래 누릴 수 아하. 있도록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